문제까지 살펴봤었고요. 이제 그 종합소득공제 세 번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표시를 하나 안 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가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게 된다. 로 이야기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업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00이 나왔다. 그리고 연금소득금액이 뭐 100이 나왔다. 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50이 있다. 200이 있다. 죄송해요. 150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우리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한 150 정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금소득 금액의 한도로 차감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산식이 이제 연금소득 금액, 요 연금소득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 종합소득을 합쳐보았을 때는 종합소득 금액이 이제 500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 공제로 차감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이제 논외로 하고 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은 100원만 차감할 수가 있다. 150이 다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연금 소득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한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거예요. 이제 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시다가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나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현재 나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주택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추가적인 소득이 없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문제가 되겠죠. 자식들이 뭐 돈을 잘 버는 경우에는 자식들이 뭐 한 달에 얼마만큼의 생활비를 줘서 그 돈으로 생활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본인이 본인의 앞가림을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가셔가지고 주택을 담보로 맡겨요. 그리고 그 담보된 금액을 한도로 금융기관이 나한테 용돈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입한 금액을 한도로 나한테 용돈을 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택담보로 내가 차입을 한 거예요. 주택담보하고 내가 차입을 하게 되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갈 거 아니에요.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차입금을 일시에 받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얼마씩 설정을 해가지고 그 정해진 금액만큼씩 약간 용돈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차입을 한꺼번에 해오던지 아니면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던지 연금 형태라는 건 나누어서 수령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령하던지 어쨌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주택을 담보로 나한테 돈을 빌려준 것과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됩니다. 나는 그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이자 비용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식을 한번 보시면 셋 중에 작은 거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중에서 200만 원을 한도로 또 연금 소득 금액을 한도로 해서 이자 비용 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산식의 대입만 잘 하시면 되고요. 산식만 그냥 암기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연금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 금액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소득 금액에서는 차감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 더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특별소득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소득공제와 주택자금소득공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특별소득공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태까지 다 그랬죠. 모든 소득공제는요. 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과세표준은 마이너스의 금액이 나올 수 없는 거라고 했었죠. 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과세표준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득공제는 일단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소득공제와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알아서 이것을 적용해 주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험료소득공제,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야기했던 4대 보험과 이제 관련된 내용이었죠. 우리 방금 전에 봤던 학습 노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 있었죠. 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고요. 근로자의 부담분인 요 금액은 특별공제로서 보험료 공제로 소득공제가 차감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었고요. 자, 그 내용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한다.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 대상이고요. 사용자 부담분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죠. 사용자 부담분은 뭐였어요? 요거 회사 부담분이잖아요. 요거는 뭐야? 근로자의 추가적인 근로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냥 회사는 송금 또는 필요경비로 적용하고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이 금액은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공제 중에 보험료 공제로서 차감된다라는 거. 이것만 뭐 기억해 두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도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납입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도 없이 전액 다 공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공제 두 번째 주택자금 소득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런 다음과 같은 이제 금액을 납입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뭐 공제 대상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기억하실 내용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가능하고요. 뭐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이나 이런 소득이 있는 자들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연말정산하거나 아니면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자분들이 요거 이제 많이들 보통 이제 요즘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로그에 검색을 엄청 많이 하세요. 뭐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요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런 공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요거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이런 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공제 대상을 보시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들 청약저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로서 차감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일단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해당 과세기간 중에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라는 건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을 딱 띄워보았을 때 제일 위에 나오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라고 별도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분들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주택이 있는 상태면 안 되죠. 이건 뭐냐면 내가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저축을 꼬박꼬박 이제 납입을 해가는 상태예요. 무슨 과정이에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소득공제로서 세액 계산을 할 때 차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주가 되겠죠. 일단 집이 있어야 잠잘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을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 저축 납입액 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공제 대상 주택자금을 보시면 해당 과세 기간의 청약 종합저축 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이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단 한도 연 240만 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밑에 답안도 한번 읽어보면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잘 납입을 해오다가 2020년도에 중도 해지를 해버렸다 라고 한다면 2020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자금이 급해가지고 이 이제 청약저축을 해지를 하실 때에는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원리금이라는 건 원금과 이자를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원을 차입했다라고 한다면 뭐 1억 1천만 원 정도의 10%는 너무 많긴 한데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1억 1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돌려줘야 돼요. 1억 원은 원금이고요. 1천만 원은 이자가 되겠죠. 이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건 12월 31일이고요. 이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 임차라는 거는 우리 이제 전세나 월세의 개념이 되겠죠. 내가 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이 주택에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살기 위해서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 금액을 말해요. 그럼 그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그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세대 구성원까지도 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무에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대주가 뭐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이거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원이 이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단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내가 한 30억짜리의 주택에 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주택을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세 보증금이 뭐 한 25억이라고 해볼게요. 전세 보증금이 그냥 25억이에요. 내가 현재 20억을 갖고 있어요. 5억 원이 모자르죠.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을 차입해 와서 이 주택에 전세를 살게 돼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해결해주고 싶지는 않겠죠.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은 주택에 살기 위해서 차입하는 금액, 그렇게 해가지고 차입해온 금액을 나중에 상환할 때 그 상환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 기본적인 그 의식주 중에 주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마련한 규정인데 그렇게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배려를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한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임차할 때 이 주택은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만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고요.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는 그 84제곱미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84제곱미터를 평방메타로 한번 바꿔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한 25평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수를 초과하게 되는 주택을 임차, 전세나 월세를 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차입을 해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이 아니라 임차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와서 그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을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입니다. 일단 그 바로 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위에 거는 원금과 이자를 전부 다 상환을, 원금과 이자 이 두 가지의 상환액 모두 다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밑에는 원금은 말고요,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일단 이 사람들은요 지금 주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온 것을 말해요. 얘는 뭐였어요? 임차를 위함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직 얘는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얘는 요걸 통해 가지고 자기 집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 모두 다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고, 자기 집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자에 대한 부분만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취득 당시에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을 해온 사람들까지 우리가 배려를 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금액 기준을 두고 있냐면 취득 당시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그리고 진하게 표시한 부분, 그리고 밑줄 친 부분, 요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시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기준시가라는 건 일단 시가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기준시가라는 건 시가의 한 6에서 70% 정도의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으로 이제 고시가 됩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고시가 되는데 시가의 한 60-70%의 수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가가 10억이다라고 한다면 기준 시가는 한 6억에서 7억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원이라는 기준은 생각보다 높은 기준일 수가 있어요. 요즘 집이 일단 서울에서는 기준시가 4억 원짜리의 주택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집값이 엄청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실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에도 이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에 취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에 취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시점에서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조회를 해보시면 돼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조회하는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그 주소를 치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게 4억 원 이하이면 요거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기준시가가 4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시가라는 것까지 하나 더 이제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택자금소득공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그 기본적인 흐름대로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주택자금소득공제의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얼마를 해줄 것이냐?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 그리고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요거 두 개는 40%,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여기서 하나 고려하실 거, 그냥 이것만 외워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게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은요, 연 24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만 원의 금액을 납입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올 금액은 300만 원이 아니라 240만 원이 된다라는 거 주의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은 별도의 금액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금액 다 반영해 주시면 돼요. 물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인지 그거 하나 판단해 두셔야 되고요. 요거 두 개에 40% 곱한 금액이, 이 금액이 연 300만 원, 연 300만 원까지는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연 3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요거에 더불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또 많이 없긴 한데 요거에 더불어 가지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자 상환액은 일단 원금도 원금도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상환액은 100% 다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얘랑 같이 걸렸을 때에는 A, B, C 합한 것과 연 300, 500, 1500, 1800 요런 순으로 해가지고 공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 지금 300, 500, 1500, 그 다음에 1800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냐 하면 요거는 이제 조금 제가 복잡해가지고 일부러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요거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간단하게만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이 500만 원 한도는요,
300만 원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요. 이자를 일단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비거치식의 분할 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300만 원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적용하는 경우, 요거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말합니다. 1,500만 원짜리의 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플러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고정금리로 지급을 하고, 이거는 ND의 개념입니다. 하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1,800짜리를 적용받는 경우는 죄송해요. 5화입니다. 5화. 마지막으로 1,800짜리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ND의 요건으로 비거치식의 분할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이거 암기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굳이 저는 이거 암기까지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빼놓은 거기도 하고요. 이거 지금 이만큼만 봐도 충분히 복잡한데 이거를 뭘 암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물론 암기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이거를 굳이 외우기 위해 가지고 암기를 한 건 아니라 저는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자리가 잡히게 된 거고요. 요거를 굳이 암기하는 거는 뭐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냥 뭐 여러분들도 그냥 자꾸 보다 보면 외워지겠지 하고 그냥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봐두세요. 그럼 뭐 나중에 어느 순간에 뭐 혹시나 기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기억해 두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거 문제 나오면 어떡해요? 뭐 제가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저 같으면 뭐 굳이 이것까지는 암기하지 않겠다, 이런 주의입니다.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되면 시간이 없으면 전 이건 안 풀죠. 이것까지 뭘 다 고려해가지고 지금 이거 2개 정도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풀 수 있겠지만 이거 3개까지 결합된 계산 문제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언제 풀고 있습니까? 다른 문제 푸는 게 낫지. 이거 하나 못 푼다고 해가지고 합격을 못할 실력이면 어차피 합격 못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히 넘겨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입니다. 요거는 우리 잠깐